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입장권 시작할게요. 대공원 매표소 앞의 공기는 계절을 앞서가는 성급한 여름의 열기로 가득했다. 5월의 태양은 눈이 시리도록 투명한 빛을 쏟아내며 지면을 달구었고 그 열기는 쉰을 넘긴 아들 진수의 무거운 어깨 위로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명예퇴직이라는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진수의 가슴속은 이미 타버린 잿더미처럼 서늘하고 공허했다.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밀려난 가장의 비참함은 세상의 찬란한 풍경과 대비되어 더욱 처절한 고립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 옆에서 노인의 메마른 손을 잡고 서 있는 80살의 아버지는 마치 마른 대지 위에 홀로 남겨진 고목처럼 위태로우면서도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최근 들어 기억의 조각들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는 잊으면서도 30년 전 진수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 번호는 정확히 읊조리는 그 기묘한 망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대공원을 가자고 고집을 피웠을 때 진수는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나들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예감에 낡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매표소 창구 앞에 섰을 때 진수는 지갑을 꺼내려 뒷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으나 아버지는 그보다 먼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었다. 실밥이 풀리고 모서리가 닳아버린 그 가죽 지갑은 아버지가 평생을 견뎌온 가난과 성실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80세가 된 아버지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어른 한 명이랑 어린이 한 명이요. 그 한마디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매표소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직원의 시선은 아버지의 깊은 주름을 지나 옆에 서 있는 진수의 희끗희끗한 구스머리와 얼굴에 깊게 펜주름 위를 당혹스럽게 훑고 지나갔다. 진수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수치심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시간의 강을 멀리 건너가 버렸다는 사실에서 오는 절망에 가까웠다. 50살의 아들은 이제 자신이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아버지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하지만 아버지는 진수의 말을 듣지 못한 척, 아니 어쩌면 세상의 모든 논리를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지폐를 창구 안으로 밀어 넣었다. 아버지는 매표소 직원이 내미는 잔돈과 2장의 입장권을 챙겨 그중 잡고 노란 종이 한 장을 굳이 진수의 손바닥 위에 얹어주었다. 어린이라고 선명하게 인쇄된 문자가 5월의 햇빛 아래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진수는 그 종이 조각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손바닥 위에 놓인 종이는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진수의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무거웠다. 아버지는 진수를 바라보지 않은 채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진수는 그 굽은 등을 따라 걸음을 옮기며 아버지가 단순히 치매라는 병마에 잠식당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의심에 사로잡혔다. 아버지는 아들이 명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세상은 50살의 진수에게 책임 있는 어른의 역할을 완수하지 못했다며 채찍질을 해댔고 그는 그 매질을 고스란히 견디며 매일 밤 베개를 적셨다. 그런데 이 노쇠한 아버지는 어째서 이토록 당당하게 자신을 아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것은 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생의 가장 순수한 원점으로 되돌려 보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본능적인 위로였다. 대공원 나들이를 다녀온 뒤 진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경기도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고수해온 이 집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진수는 아버지를 눕혀드리고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구두를 보았다. 아침에 매표소 앞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해 보였다. 뒷굽은 바깥쪽으로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가죽 여기저기는 습기에 불었다. 마른 듯 하얗게 소금기가 올라와 있었다. 진수는 홀린 듯 그 구두를 들고 현관 앞에 앉아 구두약을 찾았다. 뚜껑을 열자 진한 석유 냄새와 함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훅 끼쳐왔다. 구두 안쪽으로 손을 밀어 넣었을 때 진수는 멈칫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예사롭지 않았다. 구두 밑창이 닳고 닳아 구멍이 나기 직전이었고 그 위에는 신문지가 겹겹이 깔려 있었다. 진수는 구두 속에서 신문지 뭉치를 꺼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들 사이로 굳은 살 박인 아버지의 발바닥 형상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그 신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수가 젊은 시절 중앙일간지에 썼던 칼럼들이었고 아버지는 아들이 쓴 글을 오려내어 자신의 발바닥 밑에 깔고 다녔던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쓴 문장들을 딛고 서서 그 모진 세월의 아스팔트를 견뎌냈던 셈이다. 진수는 구두약을 묻힌 헝겊으로 가죽의 상처들을 정성껏 메웠다. 마치 자신의 무심했던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듯 50살의 아들은 아이처럼 꺽꺽거리며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자식의 성취를 남들 앞에서 자랑하지는 못했지만 낡아 빠진 자신의 구두 속에 그 영광을 소중히 품고 매일을 걸으셨다. 발바닥에 닿는 자식의 이름이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비싼 깔창보다 따뜻하고 든든했던 것일까? 진수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왜 굳이 어린이 표를 끊었는지. 그것은 당신의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구두 속의 고통을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당신이 여전히 건재한 보호자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마지막 몸부림이었음을. 밤이 깊어지자 아버지의 치매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거나 갑자기 일어나 벽을 더듬거렸다. 진수는 아버지의 곁에 앉아 그 메마른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갑자기 진수의 손을 뿌리치며 젊은 시절의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야, 이놈아, 돈이 어디서 거저 나오는 줄 아느냐. 내일 공사장에 나가야 하는데. 연장이 어디 갔어? 아버지는 30년 전에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 있었다. 진수는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공포를 보았다. 그것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굶길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아버지는 헛것을 보며 용서를 빌기도 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잘라주지만 마십시오. 우리 애가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들에게 강한 모습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수만 번의 굴욕을 삼킨 비겁한 가장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진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연약한 속살을 마주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엄격하고 투박했던 이유는 자신이 겪은 가난의 공포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했던 필사적인 방어 기제였다. 아버지는 스스로를 단단한 껍질로 감싸 아들이 그 안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길 바랐던 것이다. 아버지가 잠든 사이 진수는 아버지의 서재라고 불리기엔 민망할 정도로 좁은 방 서랍을 정리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던 작은 금고 하나가 나왔다. 열쇠는 아버지의 베갯니 속에 숨겨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자 금반지나 통장 대신 낡고 바랜 빈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진수는 의아한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진수가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로 서투르게 그린 효도 쿠폰과 종이 카네이션,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주신 만년필의 빈 통이 담겨 있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쓰레기와 다름없는 종이 조각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이었다.
진수는 자신이 건넨 소박한 진심의 조각들이 아버지의 금고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는 자식이 준 사랑의 부채를 평생 갚지 못한 채 그 조각들을 만지며 노년을 버텼던 것이다. 진수는 상자 속의 종이 카네이션을 어루만지며 부모에게 자식은 그 존재 자체로 완성된 보물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다음 날 진수는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였던 박 노인을 찾아갔다. 박 노인은 진수를 보더니 허허 웃으며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네 아버지가 광부 시절에 갱도가 무너졌을 때도 가장 먼저 한 말이 뭔 줄 아나? 내 아들 대학 등록금은 어쩌나 였네. 박 노인은 아버지가 가족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고와 수모의 역사를 쏟아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뺨을 맞고도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에게 고기를 사주며 회사 일이 즐겁다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다. 진수는 아버지의 미소가 얼마나 많은 한숨을 삼킨 뒤에 나온 인내의 산물이었는지 깨달았다. 가장의 무게란 그런 것이었다. 밖에서는 짓밟혀도 집 안에서는 비를 막아주는 든든한 지붕이 되어야 하는 운명. 진수는 자신이 누렸던 평화로운 일상이 아버지의 처절한 투쟁 결과물이었음을 인정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아버지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가족의 생계가 아니라 자식의 자존심이었다는 사실이 진수의 심장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아버지의 침대 머리맡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치매가 시작된 이후부터 적기 시작한 듯한 그 일기장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들이 가득했다.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단조로웠다. 진수가 오늘 밥을 잘 먹었다. 진수가 웃는 걸 보니 나도 좋다. 진수 녀석 명퇴당했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일기는 온통 아들에 대한 염려와 사랑뿐이었다. 자신의 병세나 고통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치매조차 지우지 못한 단 하나의 기억은 바로 자식에 대한 염려였다. 아버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에도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스스로의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진수는 일기장 위에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는 자신을 잊어가는 과정 중에도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도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수야 미안하다. 끝까지 너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각혈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기적처럼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진수의 손을 잡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진수야, 이제는 어른이 되어도 좋다.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다. 그것은 아들에게 건네는 마지막 면죄부이자 홀로 서기를 돕는 마지막 지혜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떠난 뒤 진수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미리 모든 것을 용서하고 떠난 것이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진수는 아버지의 베개 밑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유서였다. 편지 속에는 작은 땅 문서 하나와 함께 진수에게 남기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이 땅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걸어가거라. 아버지는 죽음조차 자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배려로 채웠다. 아버지가 사주었던 그 어린이 표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도 유효한 영원한 사랑의 보증서였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1년이 흘렀다. 진수는 다시 작은 회사를 창업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진수는 장성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대공원을 찾았다. 매표소 앞에 선 진수는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어른 한 명이랑 어린이 한 명이요.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 이제 군대 가요. 무슨 어린이 표예요. 진수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눈엔 내가 영원한 아이다. 진수는 아들의 손에 노란색 어린이 표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의 계승이었다. 진수는 이제 알았다. 우리는 부모를 잃은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부모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순환한다는 것을. 대공원의 5월 햇살은 여전히 찬란했고 진수는 아버지의 낡은 구두 대신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새 구두를 신고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어른 한 명, 어린이 한 명, 그 짧은 문장은 이제 진수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주문이 되었다.